까마귀는 명금류 중에서 까마귀 속의 새들, 더 넓게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모든 새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모든 까마귀과를 까마귀라 부른다면 사실 까마귀과 까치 속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동양까치도 넓은 의미에선 까마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몇몇 까마귀종은 머리가 특출나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송장 까마귀의 경우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더러 영의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합니다. 까마귀는 게다가 도구도 사용합니다. 까마귀 이외에도 많은 새들이 딱딱한 껍질로 쌓여있는 견과류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부숴먹곤 하지만 모든 까마귀과 중에서 대뇌화 지수가 가장 높은 큰 까마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는 호두를 도로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주변에 적당한 검을 위해서 까마귀는 자동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마침내 차 바퀴에 호두가 부서지면 날아가서 그 알맹이를 주워 먹습니다. 아예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바퀴맡에 딱딱한 견과류를 한 움큼 얹어놓고는 차 주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큰 까마귀들은 철로 위에 사슴 다리뼈를 놓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다리뼈를 부수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골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선조들이 사슴의 넓적다리를 석기로 쪼개 골수를 빼먹은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큰 까마귀들은 동물의 시체를 발견하면 어째서인지 조금 뜯어먹다가 그 자리에 대자로 벌렁 누워서 죽은 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경쟁 까마귀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독 있는 고기를 먹고 죽은 척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만은 충분합니다. 까마귀는 복잡한 놀이를 즐긴다는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는 인간을 두고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존재라 일컬었습니다. 까마귀 또한 놀이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명백히 코르부스 루덴스입니다. 큰 까마귀들은 비행을 하는 도중 서로의 발톱을 마주잡아 한 덩이가 되기도 하고 행글라이딩을 하는 인간을 찾아와서 나란히 날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아무 이유 없이 종횡으로 흔들며 대롱대롱 매달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고릴라들에게 급강화를 해서 골려주기도 합니다. 큰 까마귀들은 종종 고양이에게 괴성을 질러 놀래킨 뒤에 고양이 입에서 빠진 쥐를 낚아채거나 늑대나 독수리에게 대담하게 달려들어 꼬리를 잡아당기면서 괴롭히곤 하는데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대담한 놀이들은 어쩌면 잠재적 짝짓기 상대들에게 자신의 대담함을 과시하는 실용적 행위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기 이전의 까마귀들도 이런 행위를 즐겨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이것은 놀이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큰 까마귀들이 늑대나 독수리에게도 겁먹지 않으며 돌격할 때 다른 어떤 큰 까마귀들은 생쥐 한 마리나 자그마한 벌레 혹은 바스락거리는 나뭇가지 하나에도 겁을 집어먹곤 합니다. 이따금 엄청난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홀로 있을 때 까마귀는 무기력하지만 까마귀 떼는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내보이며 일대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곤 합니다. 그들은 무리의 구성원이 사망하면 사망자를 둘러싼 채 애도하는 장례식을 거행하고 사망의 원인을 분석한 뒤 만약 그게 타살이라면 해당 까마귀를 죽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며 보복합니다. 실제로 저는 산책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까치한테 뒤통수를 3대나 맞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해당 까치가 저와 비슷한 인상착이나 외모를 가진 사람한테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좋은 인간에게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물건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들은 아마 영장목의 우리들처럼 패턴을 추론하는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융통성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행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까마귀들은 정말로 신기하고 무엇보다 쓸데없이 똑똑하지만서도 동시에 멍청하다는 점에서 인간과 비슷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없는 세계에서는 까마귀들이 최초의 문명 세계를 건설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인류가 없는 세상의 까마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만 년 후,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한 지 약 74만 5천 년 후에 어느 현명한 종족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슬기까치, 그러니까 한때 까마귀과 까치속이라 불렸던 이들의 먼 후예였습니다. 이 현명한 까치들은 일찍이 설치류와 조류를 기르는 목축조로서 동부와 초원지대로부터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슬기까치들은 지성을 싹 틔운 최초의 까마귀과 새들이었지만 그들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지적 까마귀는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인류의 잔해가 여전히 전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슬기까치들의 새로운 영향력이 세계 전체로 뻗치기 시작하자 지능을 요하는 진화적 압력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른 여러 까마귀과 조류들 중에서도 지능을 꽃피운 어떤 녀석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두꺼운 부리 까마귀는 강건 까마귀가 되었고 동남아시아의 집 까마귀는 정원 까마귀가 되었습니다. 태평행기 까마귀과에 속하는 서로 다른 여러 준지성적 까마귀 속 새들은 이내 혼종화되어 이들 사이의 경계가 매우 흐려졌는데 혼종화는 결국 준지성적 까마귀들이 급격하게 지성적 까마귀로 전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홋카이도, 사할린, 그리고 한반도 일대에서는 큰 부리 까마귀들이 수산 까마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안가에서 물고기, 해조류, 그리고 각종 연체동물들을 양식하는 생활을 발달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정원 까마귀들은 과일을 먹기 위해 나무를 길렀고, 쓸기까치들은 다람쥐와 메추라기를 가축화했으며,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대의 강건 까마귀들은 바위너구리, 뿔닭, 산토끼들을 사육하고 뼈로 만든 무기를 활용해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미국 까마귀와 물고기 까마귀의 후손들 또한 북미 일대에서 사육과 양식, 즉 생태순화에 의존하는 사회를 발달시켰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태평양기의 지극히 다종다양한 지적 까마귀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초기 인류 사회와 비슷하게 이들은 가죽, 나무, 뼈, 깃털, 그리고 각종 식물성 재료들을 활용하여 도구를 제작했지만 돌은 무게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활용됐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는 주로 나무 위에 형성되었는데 대개 군집을 이루었습니다. 정원 까마귀와 강건 까마귀는 불을 활용해 산림을 개간하고 동식물을 구워먹고 수추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초의 지적 까마귀들이 도약을 시작한 지 약 5만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태평양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슬기 피아피아크,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어치 등 새로운 까마귀과 지능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 까마귀들은 거의 수십여 종에 달하며 세계적인 까마귀 문화 접촉 현상 또한 빈발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문화는 서로 다른 종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 동시에 동종 내에서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동시에 가지를 뻗으며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수렵, 채집, 그리고 농경과 공예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종다양한 동식물들이 까마귀들에 의해 가축화되거나 원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구대륙의 메추라기, 뿔닭, 바위너구리 등이 신대륙으로, 신대륙의 천축석과 설치류들이나 도요타조, 떠들썩 오리 등은 구대륙으로 각기 퍼져나갔습니다. 이렇듯 까마귀과 지적 조류들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다양한 생물종을 가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가축종은 바로 북미의 제나이다 비둘기였습니다. 이들 가축화된 제나이다 비둘기들은 향후 까마귀과가 지배하는 세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약 85만 년 후 북미 반건조 초원지대와 사막 지역에는 신미국 까마귀와 슬기 북미 어치의 혼합 집단이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제나이다 비둘기를 가축화했습니다. 나무가 없는 이들 지역에서 큰 까마귀 능선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가축 비둘기들의 둥지를 만들기 위해 점토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화의 까마귀들은 애진자, 불을 활용했고 점토를 굽기 위한 가마를 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후대 학자들은 이 시대를 두고 대평행기 이후의 두 번째 시대, 이른바 점토 시대라 일컬었습니다. 큰 까마귀 능선 문화의 까마귀들은 곧 자신들의 둥지 또한 점토로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토 건축 기술은 전 세계의 다른 까마귀 문화들로 전파되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극동의 갈키노 문화와 아메리카 서남부의 로스쿠에르보스 문화처럼 또 다른 점토 사용 문화가 이어서 출현했습니다. 향후 3천년간 이어질 점토 시대에 서서히 초기 농경 공동체는 원시적인 도시 정착지 형태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금속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달리 까마귀과 새들은 매우 다른 사회적 행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크며 둥지를 짓는 개체들 사이에는 영역 다툼이 치열하기에 이들은 엄격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계절이나 번식기에 따라 분리되는 느슨한 까마귀떼로 결합하였고 때때로는 장기적인 사회적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점토시대로 진입하고 밀집된 정착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이러한 임시적인 집단들은 점차 더 거대한 집단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야흐로 연합대의 시초였습니다. 이들은 번식기가 도래해도 해체되지 않았으며 더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고 때로는 영구적인 정착지, 즉 자신들만의 영토도 갖고 있었으나 인간들의 초기 국가와 비교하기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연합대는 서로 다른 종, 문화, 그리고 성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자원과 기술을 공유했고 서로 무역했으며 포식자나 외부 집단의 습격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일부는 그들 스스로가 약탈자 무리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수산 양식이나 농경, 목축에 종사했습니다. 특히 가축을 길들임에 있어서는 까마귀들이 까치나 어치들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물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사는 까마귀과 공동체의 전 세계적 특징은 바로 양식업이었습니다. 양식을 하는 까마귀과 공동체는 인구가 많고 밀집된 생활을 했으며 특히 주요한 일부 해안 정착지의 연합대는 수천 마리의 구성원을 지녔습니다. 이 시대의 까마귀들은 꼬막, 코끼리 조개, 가리비, 거머리, 그리고 다양한 갑각류 생물 등을 양식했습니다. 물고기는 다소 중요성은 낮았지만 내몬대 지역의 담수 환경에서 주로 길러졌으며 해조류 또한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육지에 거의 발을 딛지 않으며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어렵 까마귀떼도 존재했지만 의도적인 생태 순화를 채택한 까마귀과 조류에 식량 생산량 8알가량을 양식이 도맡고 있었습니다. 양식에서 비롯된 어분, 각종 염료, 비늘이나 가시를 활용한 장식과 도구 등 각종 부산물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바다는 오늘날의 바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간이 멸종하기 이전
많은 산호초지대나 다시마 군락 등이 붕괴되었고 고래류나 대부분의 물개과 펭귄 그리고 다양한 바다새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듯 생태 다양성이 축소된 바다에서 까마귀과는 더 효율적으로 식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선박이나 그물과 같이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선박은 기실, 까마귀과의 사상 첫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으로 까마귀과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끝으로 1년 전부터 더 이상 레딧의 원작자 분께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에 원작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